저는 김정은을 지키는 974부대에서 18년을 복무했습니다. 2미터 거리에서 모든 것을 봤어요. 충성했던 고위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끌려가는 모습도, 1초 늦게 고개 숙인 동료가 총살당하는 순간도 지켜봤죠.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요. 과연 최고 권력의 최측근에서 18년을 보낸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작은 채널이 성장할 수 있는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1997년 가을, 제가 14살이던 해에 시작되었어요. 평양 김책중학교 2학년이던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철 학생, 지금 당장 교무실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죠. 교무실에 가보니 낯선 군복 차림의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계급장을 보니 대저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소와 달리 무척 긴장한 표정이셨어요. 강민철 학생, 몸 상태는 어떤가? 예, 건강합니다. 좋아.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네. 따라오게. 그날부터 2주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불려가면서 온갖 검사를 받았어요.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시력과 청력을 검사했죠. 의사 선생님들이 제 몸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다리 길이, 팔 길이, 심지어 치아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178cm. 합격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엇에 합격한 건지도 모른 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우리 집에 보위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실에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셨죠.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이었고 아버지는 인민군 대좌로 복무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당에 충성한 집안이었습니다. 8촌까지 조사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보위부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 얼굴에 처음 보는 미소가 번졌어요. 며칠 후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강민철 학생은 974군부대 후보로 선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그때 저는 974군부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다만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꽉 잡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민철아, 내가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최고 지도자 동지를 직접 호위하는 부대란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이야.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누나는 우리 오빠 대단해. 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민철아, 할아버지가 6.25 때 총을 들었던 것도 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였단다. 내 아버지도 30년을 군인으로 살았지. 이제 내가 그 뜻을 이어받는 거야. 최고 지도자 동지를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 조국을 지키는 일이란다. 예, 할아버지.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14살 소년이었던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다만 온 가족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우리 집안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그해 12월,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군복도 아닌 훈련복을 입고 트럭에 올랐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놓지 못했고 아버지는 잘해라는 말씀만 몇 번이고 반복하셨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집이 점점 작아지면서 평양의 거리가 익숙한 골목이 멀어져 갔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길이 20년 뒤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무엇을 잃게 될지. 트럭 안에는 저처럼 선발된 소년들이 15명쯤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죠. 우리가 최고 지도자 동지를 지키는 거야. 옆자리 소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영광이라고, 조국을 위한 길이라고, 우리 가문의 자랑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훈련소는 평양에서 2시간쯤 떨어진 산속에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4년을 보내야 했죠. 첫날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먹는 시간, 자는 시간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이 없었죠. 여기서는 너의 이름이 없다. 번호만 있다.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27번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20km를 뛰었죠. 산을 오르고 내리고 또 올랐어요. 겨울에는 눈 속에서, 여름에는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뛰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다 같이 벌을 받았죠. 974부대원은 최고 지도자 동지를 지키는 방패다. 너희가 쓰러지면 누가 동지를 지키겠느냐? 그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계속 뛰었죠. 격투 훈련도 매일 있었습니다. 태권도, 유도, 씨름까지 모든 것을 배웠어요. 몸에 멍이 들지 않는 날이 없었죠. 하루는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훈련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적이 공격할 때 아프다고 쉬겠느냐? 교관의 말이 옳았어요. 저희는 방패였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핑계였죠. 사격 훈련은 더 혹독했어요. 권총, 소총, 저격총까지 모두 다루어야 했죠. 100발을 쏴서 100발을 맞춰야 합격이었습니다. 한 발이라도 빗나가면 다시 처음부터였어요. 가장 힘든 것은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첫 1년은 편지도 금지였어요.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 밤마다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울음소리를 들키면 안 되었기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년째부터는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편지는 검열을 받았죠. 힘들다. 보고 싶다는 말은 쓸 수 없었습니다.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라는 말만 적을 수 있었어요. 매일 저녁에는 사상교육이 있었죠. 최고 지도자 동지의 위대함을 배우고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목숨을 바쳐 최고 지도자 동지를 보위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외쳤어요. 처음에는 그저 말일 뿐이었죠. 하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치다 보니 그것이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3년째 되던 해 처음으로 실전 훈련이 있었죠. 최고 지도자 동지의 차량 행렬을 호위하는 연습이었어요. 물론 진짜 동지가 아니라 모형이었지만 긴장감은 실전과 같았습니다. 공격이다. 갑자기 교관이 소리쳤어요. 훈련용 총알이 날아왔죠. 저는 몸을 날려 차량 앞을 막았습니다. 총알이 제 팔을 스쳤어요. 피가 났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잘했다. 27번. 이것이 진짜 경호원이다. 교관이 저를 칭찬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방패가 될 수 있었죠. 4년째 되던 해 드디어 졸업 시험이 있었습니다. 15명이 함께 들어왔는데 이때까지 남은 사람은 9명뿐이었어요. 나머지는 훈련 도중 탈락하거나 다쳐서 돌아갔죠. 최종 시험은 일주일 동안 산속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물도 식량도 없이 맨몸으로 버텨야 했어요. 풀뿌리를 캐먹고 개울물을 마셨죠. 추위에 떨면서도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탈진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집결지까지 걸어갔죠. 9명 모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합격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4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4살 소녀는 이제 18 청년이 되었죠. 키는 더 자랐고 몸은 근육으로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974부대원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를 지키는 방패였죠. 이 길이 제 운명이라고, 영광이라고 믿었어요. 2001년 3월, 저는 정식으로 974군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4년 만에 보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예전보다 어두워 보였고, 길거리가 예전보다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4년 동안 산속에만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았어요. 이제 진짜 임무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974부대의 일상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계신 곳에서 불과 2m 거리에 서 있었죠. 동지께서 걸으실 때는 저도 함께 걸었고, 동지께서 멈추시면 저도 멈췄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하루 근무는 12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화장실도 갈 수 없었고, 물도 마실 수 없었죠. 그저 서 있는 것뿐이었지만, 정신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동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는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죠.
훈련받은 대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가슴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누구를 지키게 되는 것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셨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죠.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제 임무는 같았습니다. 방패가 되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부대 생활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설날에만 허락되었어요. 그것도 하루뿐이었죠. 어머니와 아버지, 누나를 만나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대 생활은 어떠냐?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동료가 얼마나 그리운지, 때로 숨이 막힐 것 같은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과는 끈끈한 정이 들었어요. 박철수는 저와 같은 해에 들어온 전우였죠. 훈련소 시절부터 함께였습니다. 서로 말이 없어도 눈빛만으로 통했어요. 근무가 끝나면 함께 담배를 피우며 별을 봤죠. 민철아, 우리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면 뭐 하고 싶어? 글쎄, 그냥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나 실컷 먹고 싶어. 나도 그래. 어머니 손맛이 그립더라. 그런 대화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운명을 가진 형제였어요. 하지만 2016년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박철수가 근무 중에 작은 실수를 했어요. 동지께서 지나가실 때 고개를 1초 늦게 숙인 것이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1초, 그것뿐이었어요. 다음 날 철수는 부대 광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전 부대원이 모였어요. 동지를 향한 불경죄, 정치부 책임자가 소리쳤어요. 철수는 무릎을 꿇고 있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런 자는 우리 부대에 필요 없다. 총소리가 울렸어요. 철수가 쓰러졌죠. 저는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했어요. 그것이 규칙이었죠.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전우였어요. 제 옆에서 웃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1초, 단 1초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충성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방패일까? 아니면 그냥 도구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조차 위험했어요. 옆 사람이 저를 고발할 수도 있었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무는 계속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2m 거리에 서 있었죠.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금이 갔어요. 명절에 집에 갔을 때도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고 아버지는 허리가 더 굽으셨죠. 집안 형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요즘 배급이 잘 안 나와서 말이야. 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월급에서 모은 돈을 드렸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부대로 돌아오는 길,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이들은 깡말랐죠. 장마당에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팔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평양 중심부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깨끗한 거리, 웃는 사람들. 여기는 다른 세상 같았어요. 그날 밤, 다시 질문이 떠올랐죠. 나는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걸까?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2015년, 저는 32살이 되었어요. 부대에서는 결혼을 권유했죠. 경호원도 가정을 꾸려야지. 안정된 생활이 임무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네. 정치부에서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리정이 평양 경공업 공장에서 일하는 29살 여성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조용히 웃었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어요. 저도 말이 없는 편이었기에 어색하지 않았죠. 일이 힘드시죠? 그녀가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당신은요? 저도 괜찮아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몇 번을 만나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 같은 것이었어요. 그녀도 말하지 않았지만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평양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부대에서 배정해준 곳이었죠. 좁았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정의는 과묵했지만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2017년 가을, 딸이 태어났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숨소리. 제 팔 안에 들어오는 작은 생명이었죠. 이 아이를 지켜야겠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쳤습니다. 20년 동안 최고 지도자를 지켜왔지만 이 작은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달랐어요. 이건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본능이었죠. 정희는 좋은 어머니였어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배급이 부족해도 자신은 굶으면서 아이에게 먹였어요. 저는 부대 일로 자주 집을 비웠지만 정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수진이가 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아빠. 작은 팔로 제 다리를 껴안았죠.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가 옥수수떡 해줬어요. 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옥수수떡. 그것도 귀한 음식이었죠. 정희가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구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가족이 함께 앉았어요. 좁은 방,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행복했죠. 이것이 제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부대 일은 점점 더 바빠졌고 집에 오는 날이 줄어들었죠.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이 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평생이요. 나는 974 부대원이니까요. 그럼, 수진이는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미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오늘을 살고 있었죠. 이 나라에서 수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이 아이도 우리처럼 살아야 할까요? 정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당신은 좋은 직장에 계시니까 괜찮지만 저는 공장에서 매일 사람들 보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해요. 아이들은 배고파하고 어른들은 병들어가고 조용히 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작은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될까 생각했어요. 이 아이도 굶주림을 알게 될까? 이 아이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까? 이 아이도 감시받으며 살게 될까? 그 순간, 처음으로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진짜 지켜야 할 사람은 최고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어머니였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어요. 974 부대원이 탈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이 3대가 처형될 것이었죠. 정희가 옆에서 잠꼬대를 했어요. 수진아, 괜찮아. 아내도 꿈속에서 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아직 어떻게 할지는 몰랐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살게 해주어야겠다고. 그것이 아버지로서 제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었습니다. 2019년, 저는 36살이었어요. 수진이는 2살이 되었죠. 그해 여름, 부대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숙청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때 최고 지도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충성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일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적이 되었죠.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결정되었고 그들은 사라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2m 거리에서 봤습니다. 얼굴을 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을 보았죠. 두려움, 절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들도 충성했는데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목숨을 바쳐도 한순간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희와 수진이었죠. 제가 저렇게 되면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될까? 가족도 함께 처형될까? 집에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가는 집이었어요. 문을 열자 수진이가 뛰어나왔죠. 아빠. 아이를 안았어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죠. 잘 먹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밥 잘 먹었어? 응. 엄마가 옥수수죽 해줬어요. 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옥수수죽. 그것도 매일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죠. 정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여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배급이 늦어져서. 그녀는 사과했어요. 하지만 잘못은 그녀가 아니었죠.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웃집 아저씨 어디 갔어요? 왜? 엄마가 울면서 불쌍하다고 했어요. 정희가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어요. 수진아, 밥 먹어. 나중에 들으니 이웃집 남자가 장마당에서 단속에 걸려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장사를 한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를 재우고 정희와 마주 앉았어요. 당신, 우리, 정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를 이곳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오? 저는 두려워요. 이 아이가 굶주릴까봐, 병들까봐, 잘못해서 끌려갈까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가 우는 것을 처음 봤죠.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어요. 수진이만큼은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와 놀고 있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물었죠. 아빠, 우리도 총 맞아요? 뭐, 이웃집 아줌마가 그랬어요. 말 잘못하면 총 맞는데요. 4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수진아,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진짜요? 응. 아빠가 지켜줄게. 아이는 웃었어요. 저를 믿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어떻게든 이 땅을 벗어나야겠다고. 정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떠납시다. 어디로요?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그리고 그 너머로. 정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당신, 그건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를 생각하면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믿어요. 하지만 어머니는요? 누나는요? 북에 두고 가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탈북하면 어머니와 누나도 처벌받을 것이었죠. 그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 될 거요. 알아요. 저도 부모님을 두고 가야 하니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죠. 그날 밤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천천히, 목숨을 건 계획이었죠. 수진이는 옆방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 몰랐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유로운 땅에서 두려움 없이, 배고픔 없이 살게 하겠다고. 그것이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제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죠. 저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공장에서 받는 돈을 모두 모았어요. 장마당에서 작은 장사를 해서 돈을 더 벌었죠. 2년 동안 모은 돈이 $5,000 정도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큰 돈이었지만 탈북 비용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도 시작할 수는 있었죠. 다음은 정보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974부대에 있으면서 저는 국경 경비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어느 곳이 약한지, 어느 시간대가 안전한지 파악했죠. 두만강 쪽에 빈틈이 있었어요. 특히 함경북도 온성군 쪽은 상대적으로 경비가 약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허술해졌죠. 경비병들도 병에 걸릴까 봐 순찰을 꺼렸어요. 정희에게는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간단한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했어요. 저는 조선족입니다. 고향에 갑니다. 몇 마디만 외웠죠. 그것만으로도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어요. 수진이에게는 긴 여행을 떠날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아이는 신나했어요. 진짜 어떤 여행인지는 모른 채. 아빠, 기차 타요? 응. 기차도 타고, 배도 타고,
많이 타야 해. 와, 좋아요. 아이의 웃음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들이었어요. 어머니와 누나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죠. 2020년 설날, 집에 갔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명절이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민철아, 너도 몸 잘 챙겨라.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었죠. 손등에는 핏줄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효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나라를 지키는데 그것보다 큰 효도가 어디 있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누나도 만났습니다. 누나는 초등학교 교원이었어요. 조카들이 저를 보고 반가워했죠. 민철아, 요즘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너 표정이 어두워 보여. 무슨 걱정 있어?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요. 누나는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느낀 것 같았죠. 떠나기 전날 밤, 정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입니다. 알아요. 무서워요? 무섭죠. 하지만 정희가 자고 있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를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꼭 살아서 넘어갑시다. 중국에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 자유로운 곳에서요. 정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믿어요. 우리 꼭 살아서 자유로운 곳에 가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옷 몇 벌, 돈, 수진이 간식, 물병. 그게 전부였죠. 새벽 2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를 조용히 깨웠어요. 수진아, 일어나야 해. 응. 아빠, 조용히 해야 해. 이제 여행 떠나는 거야. 아이는 잠이 덜 깬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가 수진이를 업었습니다. 저는 짐을 들었죠. 문을 열기 전에 집 안을 돌아봤어요. 좁은 방, 낡은 가구들,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이었죠. 가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두운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이었고 추웠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덩그러니 켜져 있었죠. 기차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함경북도로 가는 기차를 타야 했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표를 샀습니다. 974부대원 신분증이었어요. 역무원은 경례를 했죠. 기차에 올랐습니다. 낡은 기차였어요. 좌석은 딱딱했고 추웠죠. 수진이는 정희 품에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집이, 누나의 집이 멀어져 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사죄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죠. 우리 꼭 살아남을 거요.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어요. 앞에는 두만강이 기다리고 있었죠. 2021년 3월 15일 새벽 2시. 두만강 앞이었어요. 온성군에 도착한 우리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돈을 건넸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서갔어요. 강까지는 30분쯤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정희 등에 엎여 있었어요. 아이는 잠든 채였죠. 저기입니다. 브로커가 강을 가리켰어요. 얼음이 녹기 시작한 두만강이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깊지는 않았지만 차가웠죠. 철조망은 저기 끊어져 있습니다. 강 건너면 중국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브로커가 사라졌어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죠. 가요. 제가 앞장섰습니다. 정희가 수진이를 업고 뒤따랐어요.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끊어진 곳이었지만 날카로웠어요. 옷이 찢어졌죠. 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무릎까지 찼죠.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정희가 뒤에서 따라왔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멈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죠. 순찰대였습니다. 뛰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정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수진이가 깼어요. 엄마,
조용히 해. 수진아. 우리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물을 헤치며 뛰었죠. 사격.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이 튀었어요. 총알이 우리 옆으로 날아갔죠. 빨리. 중국 쪽이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그때였어요. 으악.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등에서 피가 튀었어요. 정희. 저는 돌아섰습니다. 정희가 앞으로 쓰러졌어요. 수진이가 물에 빠졌죠. 엄마.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정희를 일으켰어요. 등에서 피가 흘렀죠. 총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정희가 가까스로 말했어요. 안 돼. 당신도 가야 해. 저는 정희를 안고 수진이 손을 잡고 강을 건넸습니다. 총알이 계속 날아왔어요.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죠. 정희를 내려놓았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피가 너무 많이 흘렀죠. 옷이 온통 붉었습니다. 당신, 수진이를 부탁해요. 아니야. 같이 가야 해. 안 돼요. 저는 이제 정희 손이 제 얼굴을 만졌어요. 차가웠죠. 수진이. 잘 키워요. 정희야. 당신 믿어요. 정희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안 돼. 안 돼. 저는 정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엄마. 엄마. 수진이가 울부짖었어요. 아이가 정희에게 매달렸죠. 엄마 일어나. 엄마.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울며 발버둥 쳤어요. 엄마. 엄마. 강 건너편에서 순찰대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저는 정희를 안고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죠. 수진이를 한 손으로 끌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 아래 정희를 내려놓았어요. 수진이는 계속 울고 있었죠. 엄마. 저는 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냈어요. 손에서 피가 났죠. 정희를 묻었습니다. 얼굴을 흙으로 덮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봤죠. 평화로웠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당신을 죽였어. 흙을 덮었어요. 조그만 무덤이 생겼습니다. 나무 한 조각을 꽂았어요. 묘비도 없는 무덤이었죠. 엄마. 엄마. 수진이가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이를 꽉 안았죠.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땅이었죠. 하지만 정희는 이곳을 보지 못했어요. 자유를 느끼지 못했죠. 그저 딸을 지키다가 떠났습니다. 정희야, 약속할게. 수진이를 잘 키울게. 당신이 꿈꾸던 곳으로 데려갈게.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가 흔들렸죠. 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가자. 수진아. 엄마가 원하던 곳으로 가자.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그만 무덤이 보였어요. 정희야. 나중에 꼭 다시 올게. 통일이 되면 당신을 고향으로 모셔갈게. 그리고 걸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앞으로 남쪽으로 중국에서 3개월을 숨어 지냈어요. 조선족 분이 도와주셨죠.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수진이는 말을 잃었어요. 엄마를 부르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라오스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 걸어서 국경을 넘었어요. 라오스, 그리고 태국까지 2달이 걸렸죠. 태국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날,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974 부대 출신입니다. 더 놀라는 표정이었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질문을 받았죠. 아내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아내를 죽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정희는 살아 있었을 거예요. 2021년 7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진이 손을 꽉 잡았죠. 수진아, 우리 왔어. 엄마가 가고 싶어 하던 곳에. 아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을 봤죠.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 한국 생활을 배웠죠. 수진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여기 아이들은 왜 다 통통해요? 잘 먹어서 그래. 우리도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매일 3끼 먹을 수 있어.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착 지원금을 받아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어요. 북한에서 살던 곳보다 훨씬 좋았죠. 편의점에 처음 갔을 때 놀랐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었어요. 물건이 가득했죠. 이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돈만 있으면요. 신기했어요. 마트는 더 놀라웠죠.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수진이는 과자 코너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수진아, 하나 골라봐. 진짜요? 응. 아이는 조심스럽게 과자 한 봉지를 집었어요. 웃는 얼굴이 오랜만이었죠. 공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였지만 괜찮았어요. 돈을 벌 수 있었죠. 수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말투가 달라 처음에는 놀림을 받았어요. 아이는 울며 돌아왔죠. 아빠, 애들이 저보고 이상하대요. 괜찮아. 곧 친구 생길 거야.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어요. 친구도 생겼죠.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이는 여전히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엄마는 어디 있어요? 저 멀리 중국에 계셔. 하늘나라 가까운 곳에. 다시 못 봐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엄마를 모셔올 거야. 통일이 뭐예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거야. 그럼 할머니도 만날 수 있어요? 북에 두고 온 어머니, 누나, 그들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실까요? 제가 탈북한 걸 아실까? 실망하셨을까? 누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벌받지는 않았을까?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어요. 정의가 나타났죠. 당신, 수진이 잘 키우고 있어요? 응. 잘 크고 있어. 고마워요. 제가 못다한 거 당신이 해주세요. 미안해. 정희야.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게 더 좋아요. 수진이는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러고 정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한국말을 잘합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놀죠. 학교에서 상도 받아왔어요. 아빠, 나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진짜. 우리 딸 대단한데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가끔 중국 쪽을 바라봅니다. 정희가 묻힌 곳이 있어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죠. 정희야, 나 잘하고 있지? 수진이 잘 키우고 있지?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최고 지도자를 지켰어요. 974 부대원이었죠. 하지만 정작 제 가족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유를 보지 못하고 떠났어요. 어머니와 누나는 북에 두고 왔죠. 하지만 딸만큼은 지켰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유롭게 숨 쉬어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죠. 이것이 아내가 원하던 것이었어요. 목숨을 바쳐 지키려던 것이었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중국에 묻힌 아내를 모셔오고 싶습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수진이가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고 싶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내의 목까지 딸을 위해. 정희야, 당신이 지켜준 이 아이,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해.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